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G7이 한국을 포함한 D10으로 정례화되어가는 새로운 시대이지만 요즘은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게 되는 것이 이상하게도 일반적인지라 바깥에 눈을 빌어보겠습니다. 특히나 한국 바깥에서 한국을 배우는 공부 노동자에게서 더 정확한 상황 분석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2021년 6월 셋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418회 목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옆에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저는 백신을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네. 이제 사무실이 이제 50%가 백신을 맞았고. 그렇죠. 예, 얍삽한 사람의 비율이 그렇게 높을 줄이야. 그리고 저는 얍삽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오는 게스트들도 저희는 많이 맞았잖아요. 그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D님 빼고는 거의 다 맞은 상태로. 이게 바로 집단 면역이죠. 안 맞은 놈이 맞은 사람에게 이득을 보는 덕분에 저도 빨리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계속 긁어봐야 안 나와가지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2주 동안 언론에 대해 화내는 얘기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화를 안 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요? 네. 그게 되는 거였어요? 일단 하루 정도는 지금 화가 안 난 상태예요. 아,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지난 1년 동안 원치 않는 정치 세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정당의 지지율을 내리기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상 죽으라고 권유한 언론이에요. 백신을 무서워해라라느니 밖에 더 나가라라느니 심지어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는 언론들도 해외에는 많이 있고요. 네. 예. 마스크 쓰지 말라고 말하는 언론도 해외에 있어요. 한국은 주로 백신 공포증으로 이걸 많이 했죠. 근데 메시지들은 비슷하거든요. 국민들더러 더 죽으라고 권유한 거예요. 그것도 서슴치 않는 언론이 아무 자격 없는 정치인 띄워주는 거 뭐하러 못합니까? 그거는 그리고 원래부터 옛날에 많이 했었고요. 그니까요. 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천인공노할 일은 늘 했다 정도를 생각하고 편한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천인공노할 일은 늘 했고 여름이었다. 그니까 말이에요. 네. 볕이 좋았지.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약간 뭐든지 일본 느낌으로 바꿔주는 문장이잖아요. 볕이 좋았다. 여름이었다. 네. 그런 거. 네. 그리고 이제 요즘은 트렌디한 게 솔잎차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고려해볼 만하다. 그냥 화 안 내기로 했고요. D10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신데 그냥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네. 앞으로는 정례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호주와 인도와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G7의 후퇴해가는 국제적 지위를 보건대 G7이 이 세 나라를 필요로 할 상황입니다. 그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거니와 본인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의미도 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티는 문화에서도 나오고요. 식당에서도 나오고요. 네. 네. 젊은이들의 대화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학계에도 그런 티가 풀풀 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사실 덕질인이 예전에 슈퍼히어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요? 보통 문화가 더 먼저 가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업계 중에 한 군데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자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는 연구자가 있으면 좋을 겁니다. 박사 정도는 돼야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가 권위를 믿을 수 있을 텐데. 예전에 석사에 써봤더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지만 공부를 더 했으면 박사가 됐을 수도 있겠죠. 네. 포켓몬처럼. 두고 봅시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 아이고 읽을 게 많아요 오늘. 작업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기억력 N. 면역 감인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면역 밸런스 N.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활력 충전 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정려원의 스타일 팁. 패션 말고요. 이건 건강 스타일.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 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읽을 게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간 제품의 컬에 비해서 다소 우울한 브랜드 이미지 홍보 전략으로 안타까움을 샀던 헬릭 스미스. 네. 유면상 PD가 보건데. 네. 네. 너무 홍보가 너저분하다. 당신들 시총 세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제 헬릭 스미스 측에서는 그렇게 반발을 하죠. 그거는 우리랑 부서가 다르다. 네. 우리는 천대받는다. 열심히 하지만. 하지만 조물주의 말을 새겨 들은 결과인지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니까요. 우리가 진짜 저 회사에서도 본사에서도 신경 안 써주는 것 같은데 XSFM이 열심히 팔았거든요. 네. 드디어 회사에서도 그래 건강기능식품 부서가 있었지 하고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름하여 QBN. 버스나 TV, 동영상 광고에서 배우 정여원 씨가 나오는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더군요. 공장에서 떼어와서 판매하는 건기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는 하는데 사실상 뭘 어떻게 만들었는지 회사가 모르는. 그렇죠. 그냥 공장에서 떼어오고 마케팅만 하고 그러는 건강기능식품이 많은데 스스로 많은 특허와 다수의 임상실험 등으로 신뢰를 주는 QBN은 XSFM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오래된 광고주입니다. 팟캐스트 광고 업계가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중년층이 이제 주 소비자였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 회사를 믿고서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걸러낼 수 있었거든요. 무르핀 파나요? 알렉스 파나요? 같은 질문을 하는 고객 여러분들이 많았어요. 무르핀, 알렉스, 간조운, 리모신 등 액세스몰에서 쭉 사랑받은 스테디셀러들은 모두 더 좋은 원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무르핀은 관절 건강 NMSM으로, 그리고 알렉스는 면역 밸런스 N 달의 추출물로, 니모신은 기억력 N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기억하시던 이름이 더 친숙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더 직관적이긴 해요. 그렇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직관적인 이름이죠. 네. 네, 니모신 같은 건 저희가 많이 이제 뭐 너희 엄마가 신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든 지어내 보려고 애썼습니다만. 그렇죠. 네. 알렉스는 사실 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앞으로 심지어 라인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미. 눈 건강, 혈행 건강, 피부 건강, 유산균까지 라인업이 늘어나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네, 액세스몰에서 현재도 들어가서 찬찬히 확인하시고 비교해 보실 수 있고요. 네. 저희도 시간 될 때마다 천천히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면상 PD는 어떻게든 할인을 끌어옵니다. 헬릭 스미스의 새 브랜드 액세스몰 런칭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보름, 그제부터 6월 30일까지 단 보름간 진행을 합니다. 예. 먼저 혜택 첫 번째, 전 제품 무려 30% 할인. 두 번째 혜택, 쇼핑백, 더스트백을 무료로 증정합니다. 선물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무려 전 제품 무료 배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 알렉스나 무르핀 관련해서 홍보할 때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 이게 약국에서도 유통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유통 라인이 복잡해서 유통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다. 유통 라인이 복잡하면 가격 가지고 장난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가 다 케어하거든요. 네, 본사에서 직접 가격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이 정도 가격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일 싼 데는 역시나 액세스몰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조물주를 매시고 네. 있으니까요. 네. 네. 액세스몰에서 최저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됐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물건의 업그레이드판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이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국제 정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 할 이야기는 결국 공부노동자만 겪을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홍소라 박사가 돌아왔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소라 박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제는 더 이상 놀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다는 생각. 멀리 보낸 저 친척 조카가 거지같이 살다가 직업을 구해왔어요. 홍소라 박사 오랜만에 돌아왔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소라 박사가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촌에 살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준에선 촌인 건 맞지만 뭔가 또 블라블라 하고 있죠. 네. 네, 네. 촌에 삽니다. 개랑 살고요. 네. 그래서 저 농축사님도 같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홍소라 석사 때 한 에피소드 하나를 들었거든요. 두 개인가? 그런데 박사님들이 오시는 동안 저는 계속 박수 상태입니다. 박사 수료 정은정 농축산인입니다. 그니까 말이에요. 그 시절에 홍소라 못 먹고 못 산 얘기 들으시면 지금 부럽단 말도 못 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촌스럽단 말 되게 싫어해요. 네, 농촌에서. 우리가 왜? 그러면서. 그니까 말이에요. 엄청 좋은 차 많이 갖고 다니시거든요. 네, 그쪽에 정말 네네. 이렇게 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법해요. 그리고 농축산인이 나왔기 때문에, 옆집에 사는 덕질인이 같이 나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먼 데서 친척이 온다고. 다들 옹기종기 모여서. 게다가 홍시안.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은 네. UPD가 놀릴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홍소라를 놀릴 수 없어서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지도 왔습니다. 아니고 직업도 있고. 그래서 네. 거지이고 직업이 없는 제가 왔습니다. 홍소라 교수와 함께 공부노동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가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혹은 일을 해도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죠. 대학 주변에는. 그러니까 공부노동은 계속 하는데. 저 지금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홍소라도 있었고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말이에요. 어떠한 일정한 특정 학문 분야가 갑자기 신입생이 쏟아지고 갑자기 지원이 늘어나고 막 피해가 위기였다 갑자기 커지고 막 그러는 일은 없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 1990년대 영화과요. 1990년대처럼 모두가 잘 먹고 잘 살던 때는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나마 그거 아닐까요? 실용 음악가? 예. 워낙 오디션 프로그램 많으면서 대학마다 그건 되게 인기였던 제가 아는 한 대중예술과 관련된 것들 빼고는 네. 커진 곳이 없어요. 그건 그렇죠. 2000년대 초반에 왜 문화콘텐츠학과도 갑자기 막 네. 이렇게 늘어났다가 따라서 거기 들어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따라서 꽤나 흔치 않은 얘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들으실 얘기는요. 제 배움의 얕음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에서 한국학 연구자들 거의 못 만났어요. 그게 한국에서 보는 한국학이랑 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한국학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한국학은 그 뿌리가 조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식민지 시기에 맞습니다. 약간 한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 현재까지도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데올로기에 복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두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학이라는 건 저의 정의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문을 한국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한국학 연구는 어떻게 보면 지역학으로서의 한국학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정은정 농축사님께서도 사실은 한국학자인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사람이 한국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 한국학자인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리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죠. 그래서 주로 민속학이라고 그래서 거기 예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맞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런 거 연구 많이 하죠. 농촌의 문화, 공동체 문화, 이제는 구술 따고 이제 그런 영역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사회학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한국학을 그렇게 이제 민속학 쪽으로 좀 영역이 다르군요. 네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북한 학자는 많이 봐요. 왜냐면 그죠? 타자니까. 네. 객체로 연구하는 그럼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특히나 한국에 있으면 모를 가능성이 높네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요. 20년 전의 얘기부터. 그러네요. 18년 전이군요. 네. 바로 들어가는 네. 거군요. 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 되게 오랜만이다, 그죠? 네, 지금. 네. 계속 적응을 못하고 있어. 옛날에 나를 보는 그냥 시작하면 돼요. 그래, 그렇게 소개 좀 해주고 그래요. 일단 지금 한국에 온 게 3년 만이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프랑스에 처음 갔던 게 2003년이고요. 네. 2003년 겨울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프랑스 리옹에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리옹이라고 하면 프랑스 혹자는 제2의 도시라고도 하고 혹자는 제3의 도시라고도 하는 약간 프랑스의
그러니까 파리에서 쭉 내려가면 남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하여튼 네. 그 도시에 있었는데 당시가 제가 불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던 게 1998년이니까요. 한 그 이후 몇 년 후?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 도착하기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프랑스에 가기 전부터요? 네, 저는 약간 그러면 20살 전.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프랑스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대학을 불어과로 갔었죠. 네. 그래서 어학연수로 프랑스를 갔었는데 당시 리옹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보러 가야지. 그러고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당시에는 한국어과가 없었고 중국어과랑 일본어과에 있는 학생들이 그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아, 네. 한국의 대학에서도 어떠한 학문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 별도의 전공을 설치하고 있지 않는데 기초적인 문화나 기초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걸 뭐 몇 학점짜리 한두 과목을 돌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정도의 무게감이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저 그 청강을 하고 싶다. 그리고 청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교수님께 선생님처럼 되고 싶은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여쭤봤어요. 직업 체험하러 간 거군요. 아, 그렇죠. 기자니아. 그죠. 기자니아로, 땡자니아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정말 단호하게 그 왜 눈빛은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눈빛으로 그걸 왜 하라고 하죠? 하지 마세요. 여기서 그것이란 그분 입장에서 내 직업. 그 얘기잖아요. 근데 네. 모든 교수들은 다 이래요. 그 뭘 좀 해보겠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20년 전에 UPD도 랩하겠다는 그 후배들에게 이런 말 했어요. 정확히 2003년이에요. 네. 랩 미친놈아, 이 새끼야. 나한테, 굶어 죽으려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무슨. 나한테 선배라 부르지도 마. 네. 심지어 사회학과 대학원에 이렇게 면접을 보면 선생님들이 부모 직업을 물어봤었어요. 부모님 뭐 하시냐고. 대학원 이거 등록금 대줄 수 있냐고. 네, 그러면은 권장하지만 무언가 이거를 해보겠다고는 오지 말라고 그냥 근데 그게 또 예의라고 생각하나 봐요. 근데 하기사 저도 이제 박사 논문 끝냈을 때 친구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중에 아이를 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가진다면 절대 공부를 시키지 않겠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 안 해요. 저도 그 마음을 먹었는데 애들이 진짜 안 하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공부를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 만약에 아이를 가지신다면 우리 애가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은정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공부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훨씬 더 넓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의 공부란 직업, 커리어로서의. 네, 맞아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직업을 혐오하고 있는 가운데. 그건 그래요. 직업이 없는 저만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의미가 그건 그래요. 결론이 이래. 혐오할 내 직업이 없어. 근데 이제 이거 한국어 수업을 그 당시에 리옹에서 학생들한테 하던 이 교수님은 뭔가 진심을 담아서 말한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렸잖아요. 계속 불어를 열심히 하면서 나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지? 어린 마음에 쫄래쫄래 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단번에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세요. 이래버리니까 벙찐 거예요. 게다가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면 2003년이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한국에서 굉장히 한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단어가 처음으로 한국인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던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대장금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잘 먹히면서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서울이 아닌 지방의 세트장을 돌아다닌다. 이게 굉장히 크게 이야기가 회자가 되던 시기거든요. 2010년대만 가더라도 춘천 시민들이 외국인을 찾아 본의 아니게 그 춘천 명동에 최지우와 배용준의 이상한 너무 동상이 하나 밀려오니까. 근데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겁나 신나했었어요. 네. 세상에 이럴 수가. 한국 콘텐츠 때문에 한국에 놀러 오다니. 그러면서 막 각 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과 막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각 학과에서 이렇게 모셔와서 이렇게 그랬던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국뽕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게 되는구나. 실체 있는 국뽕을 처음 맛본 경험.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선생님께서 정말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 하지 마세요란 말 하나로는 우리가 이제 듣는 사람 3자의 3자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데 홍 박사는 이제 눈빛과 표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말투와 네.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눈빛 안에는 그 우려하는 걱정과 그다음에 네. 좀 가소롭다는 눈빛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던 학교에 한국학과가 있었어요, 원래. 네. 1988년에 설치됐다가 90년대 한 중후반쯤 되니까 입학하려는 학생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어과보다도 없어서 결국은 학과가 폐지됐어요. 아시아 곳곳의 이 문화권에 대해서 특히나 이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이제 공업 입국을 시작하면서부터 해외의 많은 선진국의 학교들이 관련된 학과들을 막 설치했었어요. 그게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한국 학과가 그때 인기가 없었을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뭐 프랑스의 한국학 자체는 역사는 길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랬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한륜이 어쩌니 해서 뭐 한국이 이제 국제 무대에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부푼 꿈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무색할 만큼 03년의 얘기죠, 이건 네, 지금. 프랑스에서의 한국의 인지도는 정말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는 거 정도는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멘과 한국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너는 어디서 왔니? 그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뭐 북이니 남이니 그럼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남한이다. 그러면 그러면 두 중에 어디가 공산주의야?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길거리에도 한국은 좀 없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는 어느 길거리에나 양아치들이 있잖아요. 프랑스의 특산물이에요? 거리의 양아치? 와, 혐오 발언. 네. 무슨 내버려두면 알아서 생성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걸 또 깊게 논의를 가자면 그들의 뭐 그런 걸 그냥 떠나서 그냥 양아치라고 쉽게 생해도 되나요? 네, 이해하기 편한 단어예요. 네. 그 길거리의 내 눈에는 양아치들이었지. 그렇죠. 네. 길거리의 양아치들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 동양 여자를 보고는 뒤에서 막 니하오, 곤니치와 이러면서 따라왔던. 여기 안녕하세요는 없었어요. 03년의 이야기. 이태리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신호 이러면서 뭐 이제 중국 사람이냐, 뭐 자판인가, 뭐 그래서 그걸 정말 너무 지긋지긋하게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네들도 누가 프랑스인지 독일인지 영국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입을 안 열면. 근데 굳이 우리는 그게 되게 궁금한가 봐요.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유럽은 특히나 한국하고 달라서 국경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국경을 놓고 약국이 있고 커피숍이 있고 그럼 뭐 이렇게 국경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서로의 국적을 알아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절대 못 알아봐요. 저 새끼 키 크니까 덴마크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그럴까? 했는데 모른다. 못 알아봅니다. 모르면 뭘 알아보려 그래? 굳이. 근데 그들은 전문가예요. 그들은 전문가라고 말을 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신기해갖고 너 왜 물어보니 하루는 왜 물어보니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냐 그리고 네가 뭐 알겠냐 무슨 차이가 있냐 네가 생각할 때 그랬더니 자기는 전문가래 자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판별한 국적은 뭐였나요? 중국. 양아치가? 네. 안산 다문화 거리에 가면 이제 마라탕을 먹으러 갑니다. 어떤 양아치가 그 동네의 한국 양아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의 국적을 내가 다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먹으러 가죠?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마라탕을 먹어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나라 출신이나. 의미 없어 크게. 그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한국의 실체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바닥에 가까운 사람들 숲에 있었다. 사실 내가 프랑스에서 자란 18살, 19살의 소년소녀야 대학을 가야 돼. 한국학과를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던.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 20년 가량이 지났죠. 횟수로 19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많이 지났네요. 예전에는 니하오 곤니치와만 할 줄 알던 프랑스 거리의 양아치들은
이제 안녕하세요도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아,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 네. 프리 옵션.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안녕하세요를 안다라는 것은 프랑스 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라는 걸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좀 궁금해지네요. 기존의 1옵션은 니하오 아니면 곤니치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1옵션은 안녕하세요는 1옵션인가요? 2옵션인가요? 1 아니면 2옵션에 나오던데요. 오, 올라갔어. 아, 요즘에는 양아치를 곤니치아가 기준 조금 삼지 마. 곤니치아가 조금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쓰냐면 아까 녹음 전에 저 일본을 이겼어. 홍 박사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자체급에서 이제 규제들이 시작되는 도시가 전 세계에 늘어나면서 캣콜링이 줄어들었죠. 네. 대도시에서는. 하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규제가 심하지 않은 곳이나 문화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거나 별 인식이 없는 곳에서는. 그렇죠. 그 대충 그런 사람들이 양아치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아치들이 점점 멀티링규얼화돼가고 있는데 그 중엔 한국어가 포함돼 간다. 이 얘기죠. 포함되었다 네. 이미. 포함되었다. 네. 얘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은 굳이 환기시키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영향력을 갖추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무한도전이 그 폐지되기 전에 그 파리 샤를드골 공항 직원이 뭐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더라 그런 장면이 인상 깊었었나 봐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모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 그렇게 유창하게 한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느냐, 뭐 프랑스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좀 보편적이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보편적으로 뭐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거는 아니지만 그렇겠죠. 예전보다 한국어로 일상 대화를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건 생겼다. 확실해요. 네. 이게 뭐 프랑스 인구 뭐 6천만 정도로 보니까 한 교수님들 포함해서 막 93년에 네. 한 10명이었다가 그게 15,000명이 됐다. 미친 듯이 늘어난 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 90년대에 일본 문화를 이제 당당하게 겨루자 이래서 개방을 한 다음에 10년 뒤, 20년 뒤에 봤더니 한국인들 중에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율이겠지만 아무튼 늘어나긴 꽤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잠시 후에 해주실 거고. 네. 그런데 실제로 저희 학생들이 파리 지하철을 tas는데 네. 저희 학생들이라 하면 이제 한국어를 몇 년 동안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아, 홍 박사의 제자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파리 지하철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는 대화들을 다 이제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관광 와서 오셔가지고 쟤는 어떻고 이제 한국인 양아치들이 나가서 이제 바가지 깨지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양아치들을 수출하는군요. 원정 양아치들이. 야, 우리 동네 또라이들 못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움으로써 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요즘 학생들은 한국 그 문화 콘텐츠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보다도 더 이런 신조어라든가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마 유럽의 대도시에는 좀 있을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이해됐어요. 그런 반면에 국내에서 한국 내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요즘에 좀 많이 주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학당 중심에.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해외 유학생들 유입이 눈에 띄게 줄었잖아요. 20년대의 변화군요, 이건. 그래서 안 그래도 그닥 처우가 좋지 않던 그 강사분들의 생활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몇몇 정규직을 빼고는 정말 심각하게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제가 몇 다리를 건너서 좀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런 분들 아실 수 있겠네요. 이게 대도시들에서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되기 때문에 2010년대 이후부터는 그 친구들은 나중에 여기에서 커리어를 뿌리내리고자 하더라도 대학에서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시설들이 한국 내에 필요한데 네. 그 소비자들이 많이 사라졌군요, 지금. 네. 그러네. 그렇다면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어떨까요? 그쵸. 03년에 여기 오면 죽어. 여기 오지 마. 하셨던 그 교수님. 해골 표지 그려진 깃발 같은 거. 근데 궁금하기도 해요. 야, 이거 내 밥그릇이야. 이런 건 아니었을까?
넘어져 오면 안 돼. 나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찢어지는데 지금 경쟁? 그분은 이미 정교수셨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리용의 교수님. 네, 은퇴하시기 전에 폐지되었던 학과가 다시 부활하는 걸 목격하셨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어떤 학과가 신설되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한 정치력, 돈,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프랑스도 한국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자본주의 후기를 경험하는 국가라서 인구 안 늘어나거든요. 애들 적어요. 애들은 많습니다. 프랑스는. 맞다. 프랑스의 그 변화에 대해서 그건 프랑스만 이상한 일이다. 그건 들었어요. 프랑스가 지금 한 가정당 애 2명씩 낳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최소 2, 셋도 있고요. 프랑스의 정책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네, 있겠어요. 네, 네. 다른 나라들하고 특히 다르죠. 한국에서 대학 폐과되는 과정을 사회학과는 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국립대는 살아남는 학과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농경제학과라든가 이제 필수학과로 그냥 살아놓는데 사립대에서는 일단은 교수를 임용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교수를 자꾸 교양 학부로 돌리는 거죠. 그죠. 아사하게 두는 전략이죠. 그래서 그냥서 왜냐하면 입학한 학생들이 4학년 돼서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사를 서서히.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2000년도에 태어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완전 다르네요. 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진 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학교의 인프라를 좀 만들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매해 고생이군요. 네. 초등학교 갈 때나 고등학교 갈 때나 대학교 갈 때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이쯤 태어난 학생들이 학교를 들어오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프랑스에 왜 이렇게 애 많이 낳았나. 네, 21세기에. 아무튼 그 많이 나온 애들도 많이 나왔는데 한국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은 그거보다 훨씬 더 늘어난. 네네네. 네네. 어쨌든 그런 어떤 학과가 신설되는데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폐지되었던 학과가 다시 신설되려면 다시 설치가 되려면 신설이 아니죠. 설치가 되려면 그거보다 더 많은 당위성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리고 프랑스의 학교는 대부분이 국립이기 때문에 약간 좀 또 시스템도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설득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내의 한국어 및 한국학에 대한 젊은이들의 열망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현실로 가져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번 주 얘기입니다. XSFM입니다. 아몬드 검은깨 건포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오란다 견과류 가득한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글로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Lenovo for those who do. 자, 광고를 듣고 왔는데 그 전에 한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프랑스에는 양아치가 있다. 홍소라는 거지였다. 그들은 이제 동아시아 언어 중에 3개를 할 줄 안다. 그렇죠. 동북아시아로 바꿉시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군요. 프랑스니까. 네. 프랑스의 한국 학과가 없어졌다 생겨난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프랑스 내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대요. 우선 2015년에 한국어가 프랑스의 의무교육 과정에서 제2외국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제3외국어였다면 예, 그렇죠. 그건 지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현재는 총 17개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수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고교에도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주불한국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총 22개 대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총 7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진 않으셨지만 사실상 2000년대에 마지막 하나 있던 것까지 없어질 그런 상황이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좀 선구적이었던 학교 중에 한 곳에서 폐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싹 말라 없어지는 수준이었다가 그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7개 학교에 한국학과가 있다. 한국어 혹은 한국학과.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데요. 총 7개 대학 중에 2학교에는 이게 파리에 있는 2학교인데 한국어하고 한국 역사, 사회, 인류학, 문학, 예술 등을 말 그대로 한국학이죠. 이걸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는 한국학과가 있고요. 나머지 5개 학교에는 응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응용외국어학과 한국어 전공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경제, 경영, 국제관계 이런 거를 같이 배우는 이제 그런 전공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들 학과에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2018년이 되면 입학 정원의 10배가 넘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웬만큼 인기 있는 곳이 아니면은 2010년대 이후에는 10대 1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2018년에 이미 10대 1이 이렇게 달성이 되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놀랬죠.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는 평균 경쟁률이 19.4대 1이 나왔습니다. 20대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입학 정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들어오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대 1이면 실질적으로는 2배가 훨씬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보르도 대학교 한국어과는 정원이 40명인데 네. 1117명이 몰려서 40명인데 네. 경쟁률이 28대 1이었어요. 야. 아파트 분양을 받으러 가는 이거 언론고시급이네요. 네. 지금 그 아파트 분양이야. 지금 현재 이제 입시에 어떤 학생들은 합격이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아예 안 된다라는 고지를 받았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대기 리스트 네. 기다려봐라. 앞에서 빠지면 너네들이 올라갈 것이다. 제가 20살 때 4군데 넣어서 4군데 다 그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도요. 네. 피는 안 말라요. 어차피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호가 좀 뒤에 있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백신 기다리는 그 대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그냥 19.4대 1, 20대 1 뭐 이러면 굉장히 그냥 높은가 보다 하시겠지만 이게 어떤 정도의 경쟁률이냐면 어지간한 의대 경쟁률. 프랑스도 의대는 인기가 의대, 예. 법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그 프랑스를 입시 교육에 대해서 입시 시장에 대해서 한국의 반대항처럼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20세기나 21세기 초반에. 뭐 바카롤레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줄 서면 성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공부 못한 사람 넣어주기 좀 그렇잖아. 그렇죠. 뭐 1대1 배틀로얄을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붙은 사람들도 화가 날 거 아니야. 랜덤으로 들어오면. 네, 그렇죠. 성적하고 모든 성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각 그 전공마다 좀 더 예. 높게 보는 그렇죠. 성적이 있고 그거하고 자기소개서. 네. 하긴 어학과에서 수학 점수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오고 싶은 사람 다 받아줄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한국하고 달라서 되게 좋은 점은 바칼로레아를 한번 통과를 하면 대학을 다니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때
되게 그냥 그럼 다른 데 가지. 이게 굉장히 쉽게 되니까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여튼 최초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이 수학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의대보다 뛰어난 학생들이 들어가는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조금 과장을 하면, 네. 조금 과장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과장입니다. 네. 참고로 올해 프랑스 전역의 일본어 및 일본학과 입학 경쟁률이 평균 9.6대 1이었어요. 아, 여기서도 일본을 이겼어요. 양아치 리그에 이어서. 네. 아니, 물론, 일본어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이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현상인 거죠. 그 학생들의 그 학구열을, 동네 양아치로 판별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에 사와티카 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동네 양아치가. 그렇죠. 프랑스 양아치가. 네. 있어요. 역시 모든 거기는 이미 있겠죠. 네. 동남아에는 들어간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 전공을 향한 높은 경쟁률은 이 수치로만 그치지 않고요. 한국에 대한 프랑스 젊은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젊은이란 청소년들이에요. 네. 이 관심이 그저 대중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팬덤을 형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언어,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이걸를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계획할 수 있는 그 기반, 이것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농축산인하고 제가 대충 그 학번이 비슷해가지고 90년대 시절 학부의 분위기를 아는데 저는 이제 어문학부로 입학했잖아요. 전통적으로 90년대에 비해서 어문학부의 그림이 좀 달라진 게 있었어요. 물론 학부제가 그전까지는 없었지만 80년대에는 달라진 게 1등이 영문과 가던 분위기가 90년대에 바뀌어서 1등이 중문과를 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부터는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90년대에. 근데 2020년대에 프랑스 학생들이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나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한국어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지금 우리가 표를 하나 보고 있는데, 네. 프랑스 내의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 대학별 정원 및 지원자 현황이에요. 네. 정원은 적으면 40명, 많으면 200명인데, 2020년에는 근 1000명씩 지원하다가 2021년이 되니까 2000명씩 지원하는 곳들이 있어요. 네. 야, 이건 정말, 제가 요즘 이거 백신도 아니고 확 늘려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요즘 몇 개월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분야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점을 어려워할까 이런 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그냥 쓱 보고 있는 앱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앱의 기능은 그거예요. 그 언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과 그 언어를 원어민으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게시판 같은 거죠. 예. 제가 이 녹음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앱에 들어가서 쭉 봤는데 지금 한 20분, 30분 지났는데 한 10개, 20개 정도의 한국어 관련 질문들이 쫙 올라왔어요. 뭐 자르다는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은 미국 영어가 원어민이네요. 그리고 일본어 똑똑하다는 무슨 뜻인가요? 아마 똑똑하다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어 쓰는 사람들, 프랑스어, 따갈로그어를 쓰는 사람도 있네요. 당연하죠. 네, 그렇게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렇게 학생들 자기소개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어 실력을 표기할 때 독학했다.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에 일본 문화, 한국에 들어온 일본 문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90%가 독학했습니다. 우리도 조카가 그러니까 문화만큼 효율적인 선생님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게다가 요즘엔 또 그렇게 쉽잖아요. 유튜브에 뭐 한국어 그런 것들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 보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앱에서 묻는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는 유튜브나 웹툰이나 웹소설의 어떤 한 문장들을 갖고 와서 이게 무엇이냐고 묻는 초급자들이 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 중에서 또 반은 실제 거의 중상 등급 이상의 사람들이 아주 미세한 뉘앙스 차이를 물어보는. 사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높임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한국학과 및 한국어과에 지원하는 학생 수의 증가는 당연히
다른 발전을 가지고 왔겠죠.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 정원도 매년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계약직 강사의 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원래. 예. 그렇죠. 그 다음 부교수와 정교수로 이루어진 전임 교원의 수도 늘어나요. Y 교수님은 아직 버티고 계신가? Y 교수님은 은퇴하셨죠. 아, 이 좋은 때 꿀을 빨지 못하시고. 홍소라 박사가 국립동양어문화대학교에 있었나요? 지금도 있나요? 네, 제가 작년까지 있었고요. 있었죠. 네, 현재는 라로셸 대학교에 있습니다. 여기가 규모가 엄청 커가지고 네. 정원을 200명까지 받았는데 올해 2,050명이 지원했어요. 네, 그렇죠. 10.5대 1이죠. 10.25대 1이죠. 맞습니다. 참 여기서 이 부교수랑 정교수로 이루어진 전임 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원고를 쓸 때는 한국의 그런 현실을 몰라서 네. 그냥 부교수와 정교수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달라요 또? 네, 거기랑?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부교수도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확 다르죠. 네. 계급이 다르죠. 한국에서 요새 비정년 트랙이라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교수는 아직 정년이 이게 보장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학교마다 또 엄청 달라요. 또. 네, 되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프랑스는 학교들이 대부분 국립이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교수가 됐다라는 것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테뉴어를 보장받는 것으로. 보통이 아니라 당연히. 100%. 네. 근데 한국은 점점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테뉴어를 없애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했어요, 마크롱이. 근데 다 때려 부수잖아요. 동네 아저씨들이 나가지고. 결석기 내고. 불질자! 이러면서, 예. 네. 우선 이런 교원 수의, 교원 수 측면에서 가장 획기적인 증가를 보인 것은 파리 대학교예요. 파리 대학교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전에는 뭐 파리 숫자로 대학이 우리는 알고 있었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냥 파리 대학교입니다. 그래요? 모든 이제 숫자로도 지칭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소르본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뭔가 왠지 좋은 것 같고, 특권. 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 1대학, 2대학을 했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파리 대학교로. 그냥 지역 통합. 네. 와, 바꿨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어떤 빨갱이들이 그런 얘기하면 다 비웃었는데. 전부 다 서울대학교 하자고? 이거 지난번 그 총선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야, 그럼 한국에서. 이거보다 더 멋있는 방법이 생각났어요. 뭐? 아예 대학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의 대학교. 최고다, 최고! 그 아이디어까지도 앞에 아무 말도 붙이지 마. 총선 때 나왔었어요. 전체 대학을 다 통합해보자. 대학교. 나쁘지 않다. 그렇게만 가능만 하다면. 와, 이게 파리는 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파리뿐만 아니라, 뭐, 리옹도 예전에 리옹 1대학, 2대학, 3대학 뭐 이랬다면, 그냥 거긴 다 그냥 다 리옹대학교. 리옹대학교. 네. 맥도날드 같네. 내가 맥도날드 어느 지점에 갔다고 자랑하지 않거든. 그래서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작년에 이 파리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수가 평균 20% 넘게 감소를 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 대학교의 예전엔 7대학이었어요. 한국학과 입학 경쟁률은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파리 대학교의 전임 교원은 8명이에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이라고 하는 것은 즉 프랑스의 고등교육 공무원이거든요. 네. 65세 정년이 보장되고요, 무조건. 이 사람들의 호봉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흔치 않게 호봉제를 택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올라갑니다. 본인 입장이고요. 네. 거지가 이제. 그러니까요. 돈만 봤다 이거. 그러니까. 월급 맛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전임 교원을 한 명 채용하려면 그만큼 프랑스의 교육 당국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야 해요. 그렇죠. 전임 교원이란 이 나라에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다. 그게 호봉제의 치명적인 단점이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 게 어려워요. 현재 그러니까 2021년 6월이죠. 현재 프랑스 전역의 한국학 및 한국어 분야의 전임 교원은 총 28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네요. 홍소라 빼면 27명이네요? 그 얘기죠, 지금? 예.
네. 친하게 지내자. 프랑스 교육당국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홍소라를 빼면. 그러지 말아요.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희가 지금 표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 대학교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안 간다고 했는데 한국학 관련된 과의 정원이 136명인데 2,388명이 올해 지원했어요. 네, 맞아요. 17.6대 1이에요. 네. 헐. 9월이 되면 30명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역의 전임 교원이요. 또 늘어납니다. 네. 참고로 프랑스 내 한국학 전임 교원은 1990년에는 8명이었고요. 2002년 그러니까 그 Y 교수께서 저에게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던 그 시점에는 13명이었어요. 네. 21세기의 특별한 이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렇게 채용이 2배 늘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예. 교원이 다양해졌어요. 그럼 당연히 커리큘럼도 풍성해지겠죠. 교원들의 전공이 아무래도 다양할 테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파리 대학교와 역시 파리에 있는 국립동양어문화대학교 한국학과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설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교육과정. 그렇죠. 네. 프랑스 의무교육에서 현재 한국어가 제2 외국어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2015년이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의 임용고시에 해당하는 카페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한국어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프랑스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의무교육 내에서는 정식 한국어 교훈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아직 없죠. 그래서 현재까지 프랑스 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피셜한 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군요. 그렇기도 하고 보통 이제 한국 교민들 중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돈에 대한 걱정이 없으신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생업을 네. 아유 네. 왜 그러시지? 생업을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께서 좀 으쌰으쌰를 하셔서 우리가 한번 한국어 수업을 만들어 보자. 네. 이러면서 뭐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약간 그런 방과후 활동처럼요. 그래서 뭐 서예도 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게 시작이 돼서 점점점 그 지분이 늘어간 거였거든요. 노력들을 많이 하신 거네요. 정말 많이 하셨죠. 네. 정말 많이 하셨죠. 결국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냈군요. 네. 옛날엔 이었을지 몰라도. 예. 참. 여튼.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국 2외 국어에서 불어랑 독어는 거의 이제 사라지다시피 해서. 네,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좀 뜨거운 이슈라고 들었던 게 한국 외국어대학교의 그 불어 교육과가 네.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 있는 불란서 교민들 뭐 하신 겁니까? 빨리 와서 열심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불란서 교민들은 케이팝 콘서트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학생들이 설해마을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면서 말하자면 황무지를 일구어내신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인기가 생겼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프랑스 대학 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 설치됐다라는 것은 프랑스의 고등교육계가 보기에 곧 한국어 카페스가 그러니까 한국어 임용고시가 곧 설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이대로의 추세라면 10년, 20년 뒤에는 이제 뭐 고등학교마다 한국어 선생님 계시고 막. 마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 카페스는 원래는 프랑스 국적자 혹은 최소 그러니까 유럽연합 국가 국적자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게 한국어 카페스가 생기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렇겠네요. 네. 한국어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국적과 무관하게 교원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예. 특히나 한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지평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예외 상황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뭐 프랑스는 싸대뻥의 나라라고요. 그게 뭐예요?
depends on,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 네. 지 멋대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근데 대충 분위기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EU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영국 출신 선생님들 지금 쫓겨났겠네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유로인이 아니다.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학생들은 아무튼 지금 한국어과에 들어가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학생 수가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교원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서 커리큘럼도 다양화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 전공에 사람이 몰리면 아까 UMC도 말씀하셨지만 선발을 하게 돼요. 사람을 선발하게 되죠. 그러면 선발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엄격하게 세우게 되잖아요. 기준이 많아야 이거 95%의 경쟁자들을 내칠 근거가 생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성적 거기에다가 한국의 수능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성적이 당연히 높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외국어 실력 및 인문학적 소양이 갖추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써낼 줄 알아야 해요. 아까 말한 자기소개서. 네. 프랑스 말로. 네, 그렇죠. 프랑스 말이니까 프랑스 말로 쓰겠지. 한국어로 해야 돼? 말로 지금 한국어학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로 쓰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은. 왜 우리나라는 외국 얼마나 잘해갖고 들어오는데.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는 지원 동기가 뚜렷해야 되고요. 미래의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세워진 즉 공부도 잘하는데 생각도 있고 글도 잘 쓰고 그런 학생들만이 이 한국학과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수재. 예, 어쩔 수 없죠. 경쟁률이 높으니까. 네. 이렇게 학생들의 기초 학습 능력이 높아지면요. 강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모로 되게 요즘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모로 시너지가 발휘되는 좋은 시나리오인 게 이러면 선생님들도 유능해져야 돼요.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예전에는 예를 들면요. 한국어 교육 처음 하면 당연히 기억, 니은부터 배우잖아요. 기억이라고 배우지도 않죠. 소리로 배우잖아요. 이런 한글을 제대로 학습하는 데에 예전에는 1학년 1학기에 한 2개월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2개월? 네네네. 짧긴 하다. 그러니까 네. 문자가 쉬운 편이라서. 그러니까 한글을 배우고 그다음에 좀 제대로 읽을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하는데 한 2개월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합니다. 진짜요? 한글은 떼고 들어온다? 한글은 떼고 들어온다를 전제로 하여 대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주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기초 강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한 하루에 한 4-5시간씩 4-5일간을 한글 집중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당연히 한글도 배우고 한국어의 어떤 특징. 예를 들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소를 봐도 먼저 그 숫자 번지 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스트리트 길 이름이 나오고 네. 이런 식의 알파벳식 배열. 그러니까 작은 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언어가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큰 게 거부터 들어가죠.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사실은 사고의 차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알려주고 그다음에 조사 은는이가 을를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너무 빡세네요. 굉장히 빡세죠. 은는이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빡세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정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다 배우고 숙지를 혼자서 열심히 한 다음에 그쵸. 수업계 학기가 딱 준비 땅 하고 시작되면 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입니다가 아니지.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수준까지. 아니, 입니다는 요즘은 나중에 배워요. 실생활에서 별로 사용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빡셉니다. 와. 그죠? 요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문 자체의 콧대가 높아지는 일을 요즘 우리가 많이 보기 힘듭니다. 한국에 이제 다른 나라에 계셔도 좋습니다. 한국에 계신 공부 노동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내가 정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공부노동자로서 서러울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학부생들을 대하면서 학문의 콧대가 높지 않을 때.
요즘은 늘 그렇거든요. 공부 열심히 안 하잖아요. 어떻게든 친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싹둑싹둑 다 자르고 막 학점 낮게 주면은 부모님이 쫓아옵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먼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직후에 제가 봤던 그런 앱들에는 프랑스어 화자들의 질문글이 엄청 올라오겠군요. 그렇겠죠. 못 쫓아갔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설사 쫓아갔더라도 확실시 하기 위해서라든가 하여튼 그런 온갖 이유로 온갖 앱과 온갖 게시판에 이 뉘앙스는 무엇인가요를 묻는 프랑스어자들이 많겠네요. 이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학부 시절 기억해보면 이제 특히나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외국어, 인프라가 넓지 않은 외국어 공부할 때 되게 많이 웁니다. 1, 2학년 때. 내가 잠깐 집안 분위기만 몇 달 안 좋았어. 그랬을 뿐인데 중요한 거 다 놓친 거예요. 특히나 한국에서는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이런 거 배울 때 울거든요. 제가 불어과를 나왔는데요. 예. 학부를 불어과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좀 학교 특성상 굉장히 진도가 빨리 간 거예요. 왜냐면 뭐 외국에서 살다 온 학생들도 많이 왔었고 외고 출신들도 워낙 많이 왔었고 걔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불어를 모르고 불어과에 들어온 친구들은 너무 벙찌는 거예요. 나는 아베세드도 모르는데 막. 그러니까 이제 학과에서는 병아리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한국은 그런 것도 치킨이에요. 네. 저희 조카가 일어일문 요새는 이제 일본학과 하는데 주재원 자녀들이 너무 많이 와서 거의 원어민처럼 일을 하니까 사실 불공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따로 학원을 다녀야 될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애니메이션 정도 보고 들어간 정도인데 거의 뭐 그냥 구사를 해버리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근데 거기에 또 맞춰서 수업이 더 자꾸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맹점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초학습 능력이 좀 높아진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회학과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같이 바닥이어가지고. 프랑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그거 하느라 고생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전공하고 계시는 공부노동자분들 계시면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곳들도 거의 모양새는 비슷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해외에서의 한국학과 한국 어문학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 굴물 걱정을 하지 않는 홍소라 박사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가장 본연의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본에서 답을 찾다.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건강스타일엔 튜비엔. 본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맛을 어떻게 표현할까? 보기엔 흔한 강정인데 맛은 절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딱딱할 것 같은데 부드럽고 아주 달 것 같은데 너무 달지도 않고 담백해요. 흔히 알던 맛이 아니에요. 뭐랄까 고급스러운 강정?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 강정. 언제나 오란다.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다시 에디터가 들어왔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 케이팝을 좋아한다. 이게 젊은이들이 내 커리어를 정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장난이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해보죠. 금요일 순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윤세민 에디터였어요. XSFM입니다. I, D, W, K